장모님 암 수술비는 아깝고 내 엄마 명품 백살 돈은 안 아깝니까? 이 집 내 명이야. 당장 짐 싸서 꺼져.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최고급 호텔 연회장. 저는 한박웃음을 짓고 있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면상에 이혼 서류를 힘껏 집어 던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 친정엄마의 위암 수술비엔 땡전 한 푼 보탤 수 없다며 차갑게 돌아서던 남편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놈은 제 피 같은 돈으로 시댁에 억대 비자금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가증스러운 짐승들의 민낯을 확인한 순간 저는 자비 없는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과연 이 가족의 끔찍한 사기극은 어떻게 끝이 날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는 최고급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테이블마다 비싼 샴페인과 바닷가재 요리가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칠순을 겸한 환갑잔치를 축하하기 위해 시댁 친척들이 모두 모여 왁자지껄하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맛이 써서 음식에는 손도 대지 못한 채 텅 빈 와인 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때 넥타이를 반듯하게 고쳐맨 남편이 커다란 쇼핑백을 들고 연단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아이고, 오늘 우리 어머니 칠순에 이렇게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우리 남매 키우느라 뼈 빠지게 고생하신 우리 엄마. 이 아들이 오늘 폼 좀 잡고 최고급 명품 선물 하나 쫙 뽑아왔습니다. 남편이 마이크를 잡고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쇼핑백에서 꺼낸 것은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최고급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아이고 매, 이게 웬일이냐? 우리 아들이 최고다, 최고. 아이고, 번쩍번쩍한 것 좀 봐라. 내가 며느리보다 100번 낫지, 암. 동네 사람들, 우리 아들이 사준 이 비싼 가방 좀 보소. 시어머니가 버선발로 뛰어나가 가방을 품에 안으며 잇몸을 다 드러내고 웃었습니다. 친척들이 박수를 치며 부러움 섞인 환호를 보냈습니다. 그 가증스러운 광경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 제 친정엄마의 위암 수술비로는 단돈 10원도 보탤 수 없다며 차갑게 돌아서던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의자를 거칠게 밀어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 다리가 대리석 바닥을 긁으며 끼익하는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핸드백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내 쥐고 성큼성큼 연단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안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향해 서류 봉투를 힘껏 집어 던졌습니다. 아야, 미쳤어? 어른들 다 계신 데서 이게 무슨 미친 짓거리야. 남편이 뺨에 맞고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도장 찍어. 이혼 서류니까. 당장 내일 아침에 법원으로 튀어나와. 제가 턱을 치켜들고 남편을 똑바로 노려보며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아, 너 돌았어? 제정신이야? 우리 엄마 칠순 잔치에 친척 어르신들 쫙 다 깔렸는데 여기서 판을 엎어?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남편이 삿대질을 하며 핏대를 세웠습니다. 그래, 나 미쳤다. 사람 돌아버리게 만든 게 누군데. 우리 엄마 위암 수술비 100만 원도 없다고 펄펄 뛰면서 돈줄 꽉 막더니 내 엄마 명품 가방 살 돈 500만 원은 땅 파서 나왔냐?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제가 삿대질하는 남편의 손을 거칠게 쳐내며 소리쳤습니다. 연회장에 있던 친척들이 숨을 죽이고 경악한 표정으로 저희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장모님 수술비랑 우리 엄마 칠순 선물이랑 어떻게 같아? 장모님은 장인어른이 계시잖아. 이건 내가 우리 엄마 평생 고생하셨으니까
딱 한 번 효도하려고 모아둔 비상금. 깬 거 아니야. 남편이 당황한 듯 눈동자를 굴리며 변명을 더듬거렸습니다. 시끄러워. 그 더러운 입 닥쳐. 이 시간부로 너랑 나는 끝장이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아파트, 내 피땀 흘려 산 내 명의인 거 잊지 않았지? 오늘 당장 짐 싸서 내 집에서 나가. 제가 남편의 말을 무참히 자르며 매섭게 쏘아붙였습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며느리년이 시험이 잔치상 없는 꼴 좀 보소. 내가 며느리냐?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어디서 감히 서방한테 소리를 질러. 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 이 독한 년. 시어머니가 명품 가방을 등 뒤로 감추며 제게 눈을 부라렸습니다. 어머님도 똑똑히 들으세요. 며느리 등골 빨아먹으면서 비싼 가방 메고 호강하는 거 오늘부로 끝입니다. 내일 아침에 뜨기 전에 짐 싸서 두 모자가 쌍으로 제 집에서 나가세요. 제가 시어머니를 향해 똑바로 손가락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저는 씩씩거리는 두 사람을 뒤로 한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시어머니는 자신들의 옷가지가 처박힌 커다란 쓰레기 봉투와 함께 현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문 안 열어? 아, 당장 문 열어. 이 독한 년아. 내가 내 남편이야. 결혼했으면 다 부부 공동 재산이지. 내가 뭔데 나랑 우리 엄마를 길바닥으로 내쫓아. 당장 열라고. 남편이 현관문을 주먹으로 쾅쾅 부술 듯이 내리치며 악을 썼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동네 사람들, 경찰 좀 불러줘요. 천하의 몹쓸 며느리년이 늙은 시어머니를 이 한밤중에 찬 바람 부는 길바닥으로 내쫓네. 내가 억울해서 못 살아. 아이고. 시어머니가 복도 바닥에 뒹굴며 동네가 떠나가라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저는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굳게 닫힌 현관문을 등지고 주저앉았습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저들의 짐승 같은 울부짖음을 들으며 저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인지 어쩌다 저런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에게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쳤는지 지난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평생 시장 골목에서 작은 채소 가게를 하며 제 뒷바라지만 해오신 부모님의 귀한 외동딸로 자랐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같이 일어나 무거운 배추통을 나르시던 부모님의 거친 손을 보며 저는 빨리 성공해야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중견기업에 입사한 저는 20대 청춘을 바쳐 독하게 일만 했습니다. 남들 다 가는 해외여행 한 번 가지 않았고 비싼 커피 대신 회사 탕비실에 있는 믹스커피만 마셨습니다. 입고 싶은 옷이 있어도 가격표를 보고 조용히 내려놓으며 악착같이 통장의 숫자를 늘려갔습니다. 그렇게 30 초반의 나이에 친정 부모님이 보태주신 약간의 자금과 제 전 재산을 합쳐 서울 외곽에 제 명의의 작은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잔금을 치르고 제 이름이 적힌 등기부등본을 받아들던 날 부모님과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서로를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온전한 내 집을 마련하고 나니 이제는 화려함보다는 소박하고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직장 선배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지금 문 밖에서 악을 쓰고 있는 남편이었습니다. 첫 만남을 위해 약속 장소인 카페에 도착했을 때 저는 조금 당황스러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소개팅 자리에 남편은 유행이 한참 지난 낡은 체크무늬 남방의 뒷굽이 다 달아빠진 구두를 신고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제가 늦었죠?
지하철 타고 오다가 중간에 버스로 갈아타느라 차가 좀 밀려서요. 택시 타려다가 그 돈이 너무 아까워서 뛰었더니 땀이 다 나네요. 허허. 남편이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는걸요. 숨 좀 돌리시고 편하게 앉으세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목례를 하며 맞이했습니다. 남편은 자리에 앉자마자 주머니에서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은 낡은 지갑을 꺼내더니 꼬깃꼬깃한 종이 쿠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짠! 제가 이 카페 단골이라 쿠폰 도장 10개를 다 채웠거든요. 오늘 첫 만남인데 제가 시원하게 한턱 쏘겠습니다. 여기 공짜 쿠폰으로 아무거나 비싼 거 시키세요. 남편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보통의 여자들이라면 첫 만남에서 이런 행동을 보면 쪼잔하다며 정이 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매일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꾸미고 다니는 가벼운 남자들에게 지쳐있던 제 눈에는 그의 그런 모습이 오히려 가식없고 털털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러 간 곳도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이 아닌 시장통에 있는 허름한 순댓국집이었습니다. 아따, 여기 순댓국이 고기도 팍팍 주고 아주 끝내줍니다. 비싼 돈 주고 레스토랑 가서 풀떼기 먹는 것보다 이런 게 진짜 사람 사는 맛 아니겠습니까? 저 대학생 때부터 돈 아끼려고 자주 오던 단골집입니다. 많이 드세요. 남편이 뚝배기에 들깨가루를 팍팍 넣으며 숟가락을 건넸습니다. 어머, 정말 국물이 진하고 맛있네요. 맞아요. 저도 코딱지만큼 나오는 비싼 파스타 먹느니 이렇게 속 든든하게 채워주는 뜨끈한 국밥이 훨씬 좋아요. 제가 깍두기를 베어 물며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사실 제가 폼 잡는다고 쓸데없는 데다 돈 펑펑 쓰는 걸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거든요. 돈은 땀 흘려 벌어서 꽉 쥐고 있어야 하는 거니까요. 남편이 국물을 훌쩍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어쩜 저랑 생각이 똑같으시네요. 저도 겉멋들어서 돈 쓰는 것보다 차곡차곡 통장에 저축해서 숫자 늘려가는 게 제일 마음 편하고 좋더라고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적극적으로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는 길가다 커피 한 잔 사 먹는 돈 3, 4천 원도 너무 아까운 사람입니다. 매일 아침 집에서 커피 타서 텀블러에 챙겨 다닙니다. 그렇게 독하게 아끼고 모아서 제 월급의 80%는 무조건 은행에 적금으로 때려박고 있습니다. 진짜 자신 있습니다. 남편이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가슴을 툭툭 쳤습니다. 저는 테이블 아래로 보이는 남편의 닳고 다른 구두굽을 다시 한번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 지저분한 구두굽이 제게는 그 어떤 명품 구두보다 값진 성실함과 건실함의 훈장처럼 보였습니다. 저렇게 검소하고 자기 인생에 성실한 사람이라면 평생을 믿고 등을 기댈 수 있겠다고 바보 같은 착각을 한 것입니다. 남편과의 연애는 늘 가성비를 철저하게 따지는 짠돌이 데이트의 연속이었습니다. 기념일에도 비싼 선물 대신 길거리 떡볶이로 끼니를 때웠고 데이트 코스는 항상 무료로 개방된 공원이나 박물관이 전부였습니다. 택시비가 아깝다며 정장 구두를 신고 새 정거장을 걸어가면서도 저는 그 소박함이 좋아서 바보같이 웃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친정 부모님께 남편을 정식으로 인사시키기 위해 본가로 데려갔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귀한 따님, 저에게 주십시오. 남들처럼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는 허세 가득한 거짓말은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요, 제가 밤잠 안 자고 뼈가 부서지도록 성실하게 일해서 평생 아끼고 보살피면서 남부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남편이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거실 바닥에 넙죽 엎드려 큰절을 올리며
씩씩하게 외쳤습니다. 아이고, 일어나게. 가만 보니 자네 구두굽이 다 닳아서 비뚤어졌구먼. 요즘 젊은 놈들 죄다 빚내서 외제차나 끌고 다니는데 자네는 참말로 속이 꽉 차고 듬직해 보이네. 우리 딸 눈에 눈물 안 나게 하고 둘이서 지지고 볶고 알콩달콩 잘 살아보게나. 친정아버지가 남편의 어깨를 토닥이며 인자하게 웃으셨습니다. 네, 장인어른. 명심, 또 명심하겠습니다. 제 목숨 걸고 절대 실망시켜드리는 일 없을 겁니다. 남편이 눈물을 글썽이는 척하며 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쩜 좋아. 요즘 세상에 저렇게 피땀 흘린 돈 귀한 줄 아는 싹싹한 청년이 어디 있다고? 하늘이 점지해준 딱 우리 딸 짝이다, 짝이야. 친정엄마도 눈시울을 붉히며 남편의 거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가난을 딛고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부모님 눈에도 남편의 가짜 껍데기는 그저 듬직한 사윗감으로만 보였던 것입니다.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허락 속에 저희는 일사천리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결혼식에 쓸데없는 돈 펑펑 쓰지 말고 최대한 아끼고 간소하게 하자. 남들한테 몇 시간 보여주자고 허례허식에 큰돈 쓰는 거 진짜 돈 지랄이야. 차라리 그 돈 싹 다 긁어 모아서 우리 나중에 부자 되는 종잣돈으로 쓰자. 내 말 맞지?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진지한 눈빛으로 설득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나도 비싼 드레스 입고 화려한 예물 받는 거 별로 욕심 안 나. 대신 한 번뿐인 신혼여행만큼은 돈 걱정 안 하고 우리 둘이 푹 쉴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으로 가자, 응? 제가 남편의 어깨에 다정하게 기대며 동의했습니다. 아이고, 걱정 마. 내가 진짜 평생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최고급 럭셔리 여행으로 쫙 모실게. 나만 믿어. 남편이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약속했습니다. 결국 식장 예약부터 웨딩 촬영, 예물까지 남편의 뜻대로 모든 예산을 최소한으로 깎고 또 깎았습니다. 심지어 예식장 보증 인원을 맞추기 위해 부족한 비용은 슬그머니 제 카드로 더 많이 긁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 좁고 계산적인 여자로 보이기 싫어서 아무런 불만 없이 남편의 뜻에 모든 것을 마쳤습니다. 신혼집은 고민할 필요도 없이 제가 뼈 빠지게 모아서 산 제 명의의 아파트로 결정되었습니다. 혼수 가정과 가구도 돈이 아깝다는 남편의 강력한 주장에 따라 제가 자취할 때 쓰던 낡은 것들을 그대로 쓰기로 합의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가장 저렴한 대여점에서 빌려온 낡은 턱시도를 입고 하객들 앞에서 환하게 웃는 남편을 보며 저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고 행복한 신부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믿음이 산산조각 나고 차가운 현실을 마주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동남아의 저렴한 패키지 여행으로 떠난 신혼여행의 첫날 밤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부부 도장도 찍었으니까 돈 관리를 정해야 할 것 같은데 앞으로 경제권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제가 침대에 걸터 앉아 샤워를 마치고 나온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털던 남편이 제 옆으로 다가와 제 두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아, 그거 당신도 겪어봐서 잘 알잖아. 내가 아주 돈 굴리고 짠테크 하는 데는 귀신인 거. 앞으로 돈 관리는 피곤하게 합치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각자 월급은 자기가 알아서 관리하는 걸로 하자. 남편이 아주 합리적이라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뭐, 월급을 따로따로 관리하자고? 부부인데 돈을 안 합친다고?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에 조금 놀란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응, 대신에 내가 버는 내 월급은 단돈 1원도 안 쓰고
몽땅 적금이랑 주식에 싹 다 묶어둘게. 나중에 우리 토끼 같은 자식도 낳고 으리으리한 40평짜리 아파트로 이사 가려면 목돈 팍팍 모아야 하잖아. 그러니까 당분간 아파트 관리비 내고 밥 먹고 하는 찌끄레기 생활비는 싹 다 당신 월급으로 해결하자. 어때? 남편이 제 귓가에 입술을 대고 달콤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니, 내 월급 하나로 우리 둘 먹고 사는 생활비를 전부 다 내라고? 그럼 나는 내 통장의 저축은커녕 100원짜리 하나도 못 모으고 몽땅 다 써버려야 하잖아.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제가 당황스러움에 미간을 찌푸리며 남편의 손을 뺐습니다. 에이 여보, 한 입을 덮고 자는 부부 사이에 내 돈 내 돈 편 가르기가 어딨어. 이게 다 우리 나중에 떵떵거리며 살려고 미래에 투자하는 거잖아. 그냥 하늘같이 믿어. 이 남편이 이 악물고 팍팍 불려서 나중에 동네방네 사모님 소리 듣게 아주 푹 호강시켜 줄 테니까. 응? 믿어봐 좀. 남편이 짐짓 서운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제 허리를 끌어안고 애교를 부렸습니다. 저를 믿고 미래를 맡긴다는 그 번지르르한 말에 저는 그만 멍청하게도 마음이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연애하며 남편이 뼈저리게 보여준 지독한 짠돌이 기질을 똑똑히 보았기에 정말로 우리 가정을 위해 돈을 잘 모아줄 것이라고 바보 같은 착각을 이어간 것입니다. 어휴, 알았어. 당신 말대로 할게. 대신 내 눈 밖에서 허투루 이상한 곳에 돈 쓰면 그날로 쫓겨날 줄 알아. 내가 가계부에 100원 단위까지 꼬박꼬박 쓰면서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다 지켜볼 거야. 제가 깊은 한숨을 쉬며 남편의 기막힌 제안을 수락하고 말았습니다. 아싸, 진짜 고마워, 여보. 내 마누라가 최고다. 내가 진짜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팍팍 불려줄게. 남편이 저를 침대 위로 번쩍 안아 올리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손으로 직접 제 목에 굵은 올가미를 씌우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건실함으로 완벽하게 포장된 남편의 그 낡은 구두가 앞으로 제 피와 땀을 갈기갈기 짓밟을 날카로운 흉기라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남편을 묵묵히 뒷바라지하며 헌신하는 것만이 착하고 지혜로운 아내의 도리라고 사이비 종교처럼 맹신했습니다. 그 지독한 맹신이 저를 얼마나 깊고 캄캄한 지옥 밑바닥으로 끌고 들어갈지 저는 까맣게 모른 채 그 악마의 따뜻한 품에 안겨 평온하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챕터 2 서서히 목을 조여오는 감정의 균열. 신혼의 단꿈은 시작과 동시에 끝이 났습니다. 결혼 한 달 차부터 집안의 모든 생활비 청구서가 제 앞으로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날아오는 카드 명세서를 볼 때마다 제 통장의 잔고는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쳤습니다. 반면 남편은 자신의 월급날이 되면 콧노래를 부르며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어느 날 야근을 마치고 밤 10시가 넘어 파김치가 되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텔레비전을 보며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겉옷을 벗고 거실로 들어서자 남편이 저를 힐쩍 쳐다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나 배고파 죽겠어. 빨리 밥 차려. 남편이 텔레비전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손가락으로 주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나 오늘 하루 종일 써서 일하느라 다리가 퉁퉁 부었어. 여보가 대충 챙겨 먹지 그랬어. 제가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하며 바닥에 주저앉아 다리를 주물렀습니다. 내가 밥을 어떻게 차려? 여자가 집안일을 해야지. 빨리 냉장고에서 반찬 좀 꺼내봐. 남편이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투덜거렸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무거운 몸을 이끌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도마 위에 김치를 올려놓고 칼질을 하는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여보, 나 혼자 생활비 다 내는 것도 벅찬데 집안일까지 나 혼자 다 하는 건 너무 힘들어. 제가 찌개를 끓이며 남편을 향해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남편이 주방으로 걸어와 제 등 뒤에 바짝 붙어 섰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40평대 넓은 아파트 이사 가려면 이 정도 고생은 참아야지. 내가 밖에서 허튼 짓 안 하고 돈 꼬박꼬박 모으고 있잖아. 넌 나만 믿고 조금만 희생해. 남편이 제 어깨를 주무르며 웃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독하게 돈을 모은다는 남편의 말에 저는 또다시 바보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시댁 행사가 다가올 때마다 제 인내심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시어머니는 툭하면 제게 전화를 걸어 돈과 선물을 요구했습니다. 며느리야, 다음 주 주말에 내 시아버지 생신인 거 알지? 이번에는 딴 거 필요 없고 백화점 가서 질 좋은 한우 세트 하나 사와라. 시어머니가 전화기 너머로 당당하게 지시했습니다. 어머님, 저번 달에도 시동생 이사한다고 100만 원 보탰는데 이번 달은 생활비가 조금 빠듯해요. 제가 조심스럽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내가 직장 다니면서 돈 버는데 그깟 고기 한 팩 살 돈이 없어. 우리 아들이 돈 번 거는 다 적금 들어서 못 빼니까 내가 알아서 해라. 시어머니가 언성을 높이며 쏘아붙였습니다. 네, 어머님. 제가 준비해서 갈게요. 저는 결국 입술을 꽉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억지로 감정을 눌러 참았습니다. 그렇게 희생을 이어가던 결혼 3년 차 봄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보던 중 친정아버지로부터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딸아, 어쩌면 좋니? 내 엄마가 위암 3기란다. 당장 수술해야 한대. 친정아버지가 소리내어 울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쥔 채 다리에 힘이 풀려 사무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하고 머릿속에서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린 저는 가방을 챙겨 들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친정엄마의 얼굴은 며칠 새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의사는 당장 수술비와 입원비로 3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수납창고 앞에서 텅 빈 제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동안 생활비와 시댁 경조사비를 대느라 제 통장에는 돈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가 위암 3기래. 당장 수술해야 하는데 내가 돈이 없어. 여보가 모아둔 돈 중에서 3천만 원만 먼저 빼줘. 제가 병원 복도 구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침묵이 길어지자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여보, 내 말 듣고 있어? 제발 부탁이야. 내가 앞으로 생활비 더 아껴서 다 채워 넣을게. 제가 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사정했습니다. 나 지금 바빠. 저녁에 집에서 얘기해. 남편이 차가운 목소리로 짧게 대답하고는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끊어진 전화기를 붙잡고 병원 복도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저는 퉁퉁 부은 눈으로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남편의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부탁할게. 엄마 살리려면 이번 주 안으로 수술해야 해. 적금 깬 손해는 내가 나중에 대출받아서라도 다 갚을게.
제가 콧물을 흘리며 남편의 바짓가랑이에 매달렸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중심을 잃고 거실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모은 돈이 다 펀드랑 주식에 묶여 있는데 지금 빼면 손해가 얼만 줄 알아? 절대 못 빼. 남편이 저를 내려다보며 매몰차게 소리쳤습니다. 손해보는 거 다 내가 갚는다고 하잖아. 우리 엄마 목숨이 달린 일이야. 제가 바닥을 주먹으로 치며 악을 썼습니다. 장모님 연세가 내일 모레 칠순이야. 그 나이에 배 가르고 수술하면 몸만 더 상해. 굳이 그 큰 돈 들여서 수술하는 게 맞아? 남편이 미간을 찌푸리며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와 제 가족을 걱정하는 기색은 단 한 줌도 없는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낯선 사람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3년 동안 일하며 떠받들었던 남편의 실체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쏙 들어가고 분노가 제 몸을 채웠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 돈은 10원 한 장 건드리지 않을게. 대신 이 시간 이후로 넌 내 남편도 아니고 우리 가족도 아니야. 제가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지갑을 챙겨 현관문을 열고 집을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달려가 제 이름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고 최고 한도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병원 수납 창구에 대출금이 들어있는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결제 완료 영수증을 받아든 저는 병원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변기 뚜껑을 닫고 그 위에 앉아 입을 틀어막고 울부짖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분노와 제 어리석음에 대한 자책감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친정엄마가 힘든 수술을 받고 사경을 헤매는 며칠 동안 남편은 병실에 단 한 번도 얼굴을 비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안부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오히려 며칠 후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너 며칠째 집에 안 들어갔다며? 사돈 아픈 건 아픈 거고 우리 아들 밥은 챙겨가면서 병간호를 해야 할 거 아니냐? 시어머니가 호통을 쳤습니다. 어머님, 지금 저희 엄마가 생사를 오가고 있습니다. 밥은 자기 손으로 챙겨 먹으라고 하세요. 제가 감정 없는 목소리로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뒤 옷가지를 챙기러 집에 잠시 들렀을 때였습니다. 주방 싱크대에는 배달 음식 그릇과 곰팡이가 핀 접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악취를 풍겼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남편이 벗어 던진 양말과 옷가지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병간호로 지쳐 쓰러져 가는데도 집안 꼴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남편의 행태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 남자를 내 인생에서 완벽하게 도려내야겠다는 서늘한 각오가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갑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친정엄마의 위암 수술은 장장 8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수술실 밖 차가운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수술이 끝날 때까지 병원에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회복실로 옮겨진 엄마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저는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그때 제 주머니 속에서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남편이었습니다. 언제 집에 올 거야? 나 오늘 입을 와이셔츠도 없어서 구겨진 거 대충 입고 출근했잖아. 남편이 다짜고짜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따졌습니다. 엄마 방금 수술 끝나서 정신 못 차리고 계셔. 와이셔츠는 세탁기에 돌려서 널어 입어. 제가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남편 출근 준비도 안 챙겨주고 유세는.
내일 주말이니까 집에 와서 밀린 집안일 좀 싹 해놔. 남편이 명령하듯 쏘아붙였습니다. 나 당분간 병원에서 먹고 자면서 간호해야 해. 집안일은 여보가 알아서 해. 제가 미간을 찌푸리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밖에서 돈 버느라 얼마나 피곤한데 집안일까지 하라는 거야? 그리고 내 차 세차도 좀 해놔. 차 안에서 냄새나서 사람을 태울 수가 없잖아. 남편이 짜증을 내며 윽박질렀습니다. 알았으니까 그만해. 끊어. 제가 무미건조하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잠시 후 이번에는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너 지금 우리 아들 밥도 안 차려주고 병원에만 죽치고 있다며? 시어머니가 날 선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어머님, 저희 엄마 방금 큰 수술 마치셨어요. 제가 곁에 없으면 간호할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억울함을 누르며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사돈 아픈 건 아픈 거고 며느리 도리는 해야 할 거 아니냐. 우리 아들이 밖에서 고생해서 돈 벌어오는데 밥을 굶겨? 시어머니가 언성을 한껏 높이며 다그쳤습니다. 어머님, 아들 손발 멀쩡하게 달려 있습니다. 밥은 직접 챙겨 먹으라고 전해주세요. 제가 감정 없는 목소리로 대답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슬픔조차 사치였던 제게 더 이상 그들에게 화를 낼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그들을 향한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친정엄마가 깊이 잠든 틈을 타 잠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안은 며칠 전 제가 치워놓은 그대로 다시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대충 쓰레기를 치우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남편이 냄새가 난다며 짜증을 냈던 자동차 문을 열었습니다. 매트의 먼지를 털어내고 걸레로 대시보드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조수석 앞 수납장을 열자 구겨진 영수증과 쓰레기들이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쓰레기를 모아버리려던 찰나 수납장 안쪽 깊숙한 곳에 처박힌 빳빳한 우편물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어느 시중은행에서 보낸 우수고객 VIP 안내문이었습니다. 저는 이상한 느낌에 주변을 한번 살피고는 우편물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이자가 계산된 예금 잔액 증명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에 찍힌 예금주의 이름을 확인한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제 남편의 이름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옆에 찍혀 있는 통장 잔고는 무려 수억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렇게 큰 예금을 들었지? 제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종이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은행 거래 내역을 적어둔 수첩에 찢어진 종이 조각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시동생이 새로 개업한 대형 주점의 상호와 함께 수천만 원이 이체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돈을 보낸 사람은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저와 미래를 위해 펀드와 주식에 모든 돈을 묶어두었다던 남편의 말은 철저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피와 땀을 쥐어짜며 벌어온 돈으로 모든 생활비를 감당하는 동안 남편은 자기 월급을 모조리 시어머니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직업도 없이 놀던 시동생의 사업 자금까지 제 남편의 주머니에서, 아니, 제 고열을 짠 돈에서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배신감과 충격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 코를 골며 안방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거실로 걸어 나왔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남편의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비밀번호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아이콘의 메신저 앱을 열어 시어머니와의 대화방을 찾았습니다. 화면을 위로 넘기며
그동안 그들이 나눈 대화들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시어머니의 문자를 보는 순간 저는 심장이 날카로운 칼에 찔린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처가에 돈 절대 보태지 마라. 어차피 장모 죽으면 그 아파트 내 것 될 텐데 돈 아깝게 뭐하러 수술을 시키니. 시어머니가 보낸 악마 같은 텍스트였습니다. 저는 헉하고 숨을 들이마시며 입술을 피가 나도록 꽉 깨물었습니다. 그 아래 달린 남편의 답장은 저를 더욱 깊은 절망의 늪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걱정 마, 엄마. 내 돈은 무조건 엄마가 잘 숨겨서 관리해줘. 쟤는 지 혼자 벌어서 잘 사니까 놔두면 알아서 병원비 낼 거야. 남편이 웃는 이모티콘과 함께 보낸 소름 끼치는 문장이었습니다. 엄마, 동생 가게 인테리어 잔금 내일 엄마 통장에서 이체 좀 해줘. 남편이 보낸 또 다른 문자도 있었습니다. 알았다. 며느리 모르게 영수증 처리 잘해라. 시어머니의 알뜰한 당부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화면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렇게 끔찍하고 교활한 짓을 저지를 수 있는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엄마의 죽음을 간절히 기다리며 제 아파트를 탐내는 저 인간 쓰레기들의 민낯에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탁자 위에 엎어두고 황급히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변기통을 양손으로 부여잡고 위액이 섞인 쓴물을 외갰거리며 토해냈습니다. 차가운 화장실 타일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입을 두 손으로 꽉 틀어막았습니다. 새어나오는 울음소리를 죽이며 짐승처럼 끄끄대며 오열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안방 문을 박차고 들어가 자고 있는 남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싶었습니다. 내가 사람이니 어떻게 우리 엄마 목숨을 두고 그딴 소리를 짓거려. 마음속으로는 이미 수백 번 남편의 뺨을 내려치며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저는 파들파들 떨리는 주먹을 꽉 쥐며 이성을 되찾으려 애를 썼습니다. 지금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터뜨린다면 저 교활한 독사 같은 인간들이 오히려 제 재산을 빼앗기 위해 무슨 짓을 벌일지 몰랐습니다. 저들에게 꼬투리를 잡혀 제 피 같은 아파트와 부모님의 노후 자금마저 빼앗길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초라하고 불쌍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세면대에서 차가운 물을 틀어 얼굴을 거칠게 문질러 닦았습니다. 절대 이대로 억울하게 안 당해. 너희들 전부 피눈물 흘리며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어줄 거야. 제가 거울 속 제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며 서늘하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물기를 닦아내고 시퍼렇게 날이 선 눈빛으로 거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저들을 완벽하게 파멸시키겠다고 제 찢어지는 가슴에 차갑고 독한 복수의 칼날을 깊이 새겨 넣었습니다. 챕터 4 어둠 속에서 잡은 동아줄. 들끓는 분노를 가슴 깊은 곳에 우겨넣고 매일 밤 남편과 같은 침대에 눕는 것은 뼈를 깎아내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남편의 코 고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베개 밑에 숨겨둔 가위를 쥐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느라 입술이 다 부르텄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볼 때마다 시어머니와 작당하여 제 친정엄마의 죽음을 바라던 그 악마 같은 문자들이 떠올라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열린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간 것은 미쳐버릴 것 같은 제정신을 억지로라도 환기하기 위한 핑계였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을 빌려 모인 동창들은 저마다 화려한 보석과 명품 가방을 두르고 남편 자랑과 자식 자랑을 늘어놓으며 시끄럽게 떠들었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찬물만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그때 맞은편에 앉아있던 조 변호사가 제 앞으로
자리를 훌쩍 옮겨 앉았습니다. 조 변호사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앞장서서 친구들을 지켜주던 씩씩한 친구였습니다. 지금은 서초동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로 이름을 날리며 아주 독하게 소송을 진행하기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너 얼굴이 왜 이 모양이야? 어디 아파서 쓰러지기 직전인 사람 같아. 조 변호사가 제 창백한 뺨을 찌푸린 눈으로 보며 심각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요즘 야근이 많아서 잠을 못 자서 조금 피곤해서 그래. 제가 시선을 피하며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나한테 거짓말할 생각하지 마. 너 지금 금방이라도 벼랑 끝에서 뛰어내릴 것 같은 송장꼴이야. 무슨 일인지 당장 똑바로 말해. 조 변호사가 제 손목을 꽉 쥐며 단호하게 다그쳤습니다. 친구의 단호하고 따뜻한 체온이 피부에 닿는 순간 저는 팽팽하게 당기고 있던 마음의 빗장을 사르르 열고 말았습니다. 저는 조 변호사의 손에 이끌려 모임 장소 근처의 조용한 술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조용한 룸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간의 지옥 같았던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지독한 가스라이팅과 시어머니의 차명 계좌, 그리고 제 친정엄마의 목숨을 두고 벌인 소름 끼치는 대화 내용까지 전부 말했습니다. 말을 이어가는 내내 저는 술잔을 쥐고 짐승처럼 끄끄거리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제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난 조 변호사는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테이블을 주먹으로 쾅 내리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부 싸움이 아니야. 작정하고 내 피를 빨아먹은 완벽한 경제적 살인이고 사기 범죄야. 조 변호사가 눈에서 불을 뿜으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너무 멍청하고 바보 같았어. 남편이 짠돌이처럼 구는 걸 우리 미래를 위해 알뜰하게 사는 거라고 철떡같이 믿은 내 잘못이야. 제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가슴을 치며 자책했습니다. 내 잘못 절대 아니야. 처음부터 작정하고 사기치는 악마들한테 착하고 순진한 내가 걸려들어서 당한 것뿐이야. 당장 이혼 소송 준비해. 내가 그 인간들 뼈도 못 추리게 철저하게 밟아줄게. 조 변호사가 제 어깨를 단단하게 감싸 안으며 가장 든든한 방패를 자처했습니다. 친구의 차갑고 이성적인 조언을 듣자 캄캄하고 막막했던 제 앞길에 뚜렷한 복수의 길이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흐르는 눈물을 소매로 거칠게 닦아내고 조 변호사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도와줘. 내 피 같은 재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고 그 인간들 전부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 거야. 제가 이를 득득 갈며 서늘한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증거 수집의 첫 번째 단계를 하나하나 세밀하게 짚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조 변호사의 철저한 지휘 아래 저는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멈추고 냉혹하고 치밀한 사냥꾼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저는 끓어오르는 사리를 숨긴 채 남편 앞에서 멍청하고 순종적인 아내의 가면을 다시 완벽하게 뒤집었었습니다. 남편이 늦은 밤 퇴근하고 돌아오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된장찌개를 끓여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당신 요즘 얼굴이 많이 폈네. 장모님 병세가 좀 좋아졌나 봐? 남편이 찌개를 후룩후룩 떠먹으며 뻔뻔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응. 여보가 마음으로 걱정해준 덕분에 수술 잘 끝나고 빠르게 회복하고 계셔. 제가 입꼬리를 한껏 끌어올리며 가식적인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거봐. 내 말대로 굳이 큰돈 들여서 수술 안 해도 알아서 나으실 거라니까. 이제 딴 생각하지 말고 집안일이나 똑바로 해. 남편이 밥그릇을 싹싹 비우며 턱을 치켜들고 거들먹거렸습니다. 알았어. 내가 집 안 치우고
반찬도 넉넉하게 해놓을 테니까 푹 쉬어. 제가 숟가락을 상위에 놓으며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제 고분고분한 태도에 완전히 안심한 듯 방으로 들어가 옷도 갈아입지 않고 코를 골며 잠을 잤습니다. 남편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저는 살쾡이처럼 조용히 움직여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제 명의의 아파트가 친정 부모님이 평생 채소 가게를 하며 모은 돈을 이체해 주신 내역서와 제 특유 재산임을 입증할 금융거래 내역을 산더미처럼 뽑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남편이 생활비를 단 한 푼도 주지 않았다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제 통장의 10년치 입출금 기록을 샅샅이 복사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는 비가 쏟아지는 지하 주차장으로 몰래 내려갔습니다. 남편의 자동차 문을 열고 차량용 영상 기록 장치에 꽂힌 메모리 카드를 빼내어 제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수백 개의 녹음 파일 중에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차 안에서 돈을 빼돌리며 나눈 통화 내용들을 하나씩 찾아내어 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번 달 월급 500만 원 다 엄마 통장으로 보냈어. 며느리년 통장 잔고는 다 말라서 땡전 한 푼 없더라. 남편의 낄낄거리는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아주 잘했다. 장모 뒤지면 그 아파트는 무조건 내 명의로 당장 돌려놔야 한다. 시어머니의 탐욕스러운 목소리도 빗소리와 함께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끔찍한 음성 파일들을 모두 제 이동식 저장 장치에 안전하게 백업했습니다. 치밀하게 증거를 모으면 모을수록 저를 갉아먹던 끔찍한 우울증과 무기력함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짜릿하고 서늘한 복수의 쾌감이 온몸의 혈관을 타고 뜨겁게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를 완벽하게 속이고 승리했다고 믿고 있는 남편의 등에 치명적인 칼을 꽂아 넣을 준비는 아주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 제게 유일한 구원이자 빛은 기적처럼 건강을 회복해가는 친정엄마의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친정엄마는 독한 항암 치료를 꿋꿋하게 이겨내며 조금씩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기력을 빠르게 되찾으셨습니다. 저는 태어난 친정엄마의 뼈만 남은 마른 손을 꽉 잡고 따뜻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병원 근처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우리 딸, 늙은 엄마 병간호하느라 예쁜 얼굴이 반쪽이 다 됐네. 김서방도 직장 다니면서 맘고생하느라 힘들지? 친정엄마가 제 뺨을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물으셨습니다. 엄마는 내 걱정하지 말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건강만 챙겨. 내가 우리 엄마 평생 남부럽지 않게 호강시켜 줄게. 제가 친정엄마의 좁은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흐르는 눈물을 꾹 참았습니다. 제가 온갖 고생을 하며 지켜낸 내 가족의 평화로운 웃음을 보며 내 선택과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앞뒤 가리지 않고 악마와 손을 잡고 불길 속으로라도 뛰어들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남편은 제가 순순히 자기 뜻대로 체념하고 엎드린 줄 착각하며 집안에서 제멋대로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주말 아침 거실 소파에 벌러덩 누워 휴대전화로 골프 게임을 하던 남편이 저를 툭툭 쳤습니다. 어이, 다음 주 주말이 우리 엄마 환갑이랑 칠순 합쳐서 크게 잔치하는 날인 거 알지? 남편이 다리를 까딱거리며 거만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알지. 어머님 잔치인데 내가 어떻게 까먹고 지나가겠어. 제가 빨래를 개키며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시골 친척들 다 부를 거니까 시내에서 제일 비싸고 번쩍거리는 호텔 연회장으로 예약했어. 내가 며느리 도리 확실하게 보여줘야 하니까
호텔 식대 300만 원은 무조건 내 카드로 긁어. 남편이 휴대전화 화면에서 눈도 떼지 않고 뻔뻔하게 요구했습니다. 자기 장모 위암 수술비로는 10원 한 장 안 내놓더니 자기 엄마 잔치상에는 제 돈 300만 원을 쓰라는 기막히고 파렴치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헛웃음을 터뜨렸지만 겉으로는 입꼬리를 예쁘게 말아 올리며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알았어. 우리 어머님 잔치인데 그 정도 비용은 당연히 내가 내야지. 걱정하지 마. 제가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며 허락했습니다. 제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돈을 내겠다고 넙죽 대답하자 남편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콧노래를 부르며 안방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그 건방지고 어리석은 뒷모습을 노려보는 제 두 눈에는 소름 끼치는 짐승의 살이마저 번뜩였습니다. 저는 잘 개어놓은 수건을 거실 바닥에 팽개치고 베란다로 나가 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증거 수집은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끝났어. 이제 그 악마들 숨통을 끊어버릴 시간이야. 제가 수화기 넘어 조 변호사에게 차갑게 얼어붙은 목소리로 알렸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어. 내가 밤새워서 보내준 자료로 이혼 소장 작성 방금 다 끝났어. 내일 아침 법원 문 열자마자 가압류 신청부터 넣을 거야. 조 변호사가 경쾌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남편의 개인 통장과 직장 급여는 물론이고 시어머니 명의로 숨겨둔 차명 계좌까지 모조리 가압류를 걸어 그들의 발목을 밧줄로 꽁꽁 묶어버리기로 계획했습니다. 가장 화려하고 행복해야 할 시어머니의 칠순 잔칫날, 그들을 가장 비참한 나락의 구렁텅이로 떨어뜨릴 완벽한 단두대가 높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챕터 5 가장 찬란한 날의 단두대.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벽 일찍 일어나 옷가지를 챙겨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오늘 시댁 식구들이랑 단판을 지을 일이 있어. 혹시라도 그 인간들이 엄마한테 해코지할지 모르니까 며칠만 이모네 댁에 가 있어. 제가 다급한 목소리로 짐을 싸며 엄마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데 이렇게 서두르는 거니? 엄마가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나중에 다 말씀드릴게. 제발 내 말대로 해줘. 사랑해, 엄마. 제가 엄마를 꼭 안아주고 택시에 태워보냈습니다. 친정엄마가 무사히 떠나는 것을 확인한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안방 침대에서 팔다리를 대자로 뻗고 입을 벌린 채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옷장을 열어 옷가지들을 닥치는 대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티셔츠, 바지, 속옷까지 모조리 커다란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재로 들어가 남편의 노트북과 책상 서랍 안의 잡동사니들도 남김없이 다른 봉투에 쓸어 담았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남편의 짐이 담긴 커다란 봉투 3개를 낑낑대며 현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관 도어록의 덮개를 열고 복잡하고 긴 번호로 비밀번호를 새로 설정했습니다. 오전 11시 저는 화장대 거울 앞에 앉아 붉은색 립스틱을 정성 들여 발랐습니다. 그리고 옷장 깊숙한 곳에서 가장 화려하고 값비싼 투피스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핸드백에는 전날 조 변호사가 퀵서비스로 보내준 묵직한 서류 뭉치를 조심스럽게 집어넣었습니다. 서류 봉투 겉면에는 소장이라는 붉은색 글씨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침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 남편의 이불을 확 걷어찼습니다. 일어나. 벌써 11시야. 어머님 잔치에 지각할 작정이야? 제가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아씨, 조금만 더 자게 놔두지. 남편이 눈을 비비며 짜증을 냈습니다.
난 먼저 가서 결제할 거 하고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씻고 빨리 와. 제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문을 나섰습니다. 호텔 연회장은 화려한 생화 장식과 샹들리에의 불빛으로 눈이 부시게 번쩍거렸습니다. 입구에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한바구음을 지으며 친척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큰며느리 왔네. 호텔 식대는 내 카드로 시원하게 긁었지? 시어머니가 제 팔짱을 끼며 묻지도 않은 돈 이야기부터 꺼냈습니다. 네, 어머님. 아주 시원하게 처리해 두었으니 걱정 마시고 즐기세요. 제가 입꼬리를 한껏 끌어올리며 상냥하게 대답했습니다. 연회장 안은 오랜만에 모인 친척들의 웃음소리로 시끌벅적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최고급 바닷가재와 전복 요리가 먹음직스럽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텅 빈 와인 잔만 만지작거리며 시간만 확인했습니다. 오후 1시 남편이 마이크를 잡고 연단 위로 올라갔습니다. 친척 어르신들 바쁘신 와중에 저희 어머니 칠순을 축하하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이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친척들이 박수를 치며 호응했습니다. 저희 형제가 어머니 은혜에 보답하고자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엄마, 앞으로 나오세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연단 위로 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이 귀에 걸린 채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남편이 연단 아래에 숨겨두었던 커다란 쇼핑백을 꺼내어 시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쇼핑백 안에는 붉은색 가죽이 번쩍거리는 최고급 명품 가방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방을 품에 안고 만세를 부르며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친척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그때 제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습니다. 조 변호사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가압류 인용 결정 났어. 지금 이 시간부로 그놈 통장이랑 급여 다 묶였어. 저는 문자를 확인하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핸드백에서 붉은색 글씨가 찍힌 서류 봉투를 꺼내 쥐고 뚜벅뚜벅 연단으로 걸어갔습니다. 연단 아래에 멈춰선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서류 봉투를 시어머니와 남편의 얼굴을 향해 힘껏 집어 던졌습니다. 봉투가 남편의 뺨을 세게 때리고 바닥에 툭 떨어졌습니다. 아, 이게 무슨 짓이야? 남편이 뺨을 부여잡고 소리쳤습니다. 내 엄마 명품 가방 살 돈은 있고 내 엄마 위암 수술비 보탤 돈은 한 푼도 없다는 쓰레기 새끼야. 이혼 서류니까 당장 도장 찍어. 제가 연회장이 떠나가라 소리쳤습니다. 음악 소리가 뚝 끊기고 왁자지껄하던 친척들은 숨을 죽인 채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색이 되어 명품 가방을 껴안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너 지금 미쳤어? 친척들 다 보는 앞에서 이 무슨 미친 짓거리야. 남편이 삿대질을 하며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미친 건 너희 모자지. 내 돈으로 밥 처먹고 살면서 내 엄마 통장으로 비자금 빼돌리고 깡패 같은 내 동생 술집 차려준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제가 턱을 치켜들고 남편을 똑바로 노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그건 내가 오해하는 거야. 그게 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 남편이 당황한 듯 눈동자를 사방으로 굴리며 변명을 더듬거렸습니다. 닥쳐. 장모 죽으면 그 아파트 자기 명의로 돌리겠다는 내놈 통화 녹음 파일 방금 경찰서랑 이혼법정에 다 제출하고 오는 길이야. 제가 남편의 말을 가차없이 잘랐습니다. 남편의 다리가 후들거리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가, 내가 단단히 오해를 했구나. 우리가 언제 사돈어른 돌아가시길 바랐다고 그러니. 시어머니가 파랗게 질린 얼굴로 변명했습니다. 어머님은 며느리 피 빨아먹고 산 그 명품 가방이나 꼭 끌어안고 계세요.
그리고 방금 어머님 차명 계좌랑 내 직장 월급 전부 가압류 묶어놨으니까 10원 한 장 뺄 생각 꿈도 꾸지 마. 제가 시어머니를 향해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저는 구두 굽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곡소리와 남편의 악을 쓰는 소리가 들렸지만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당당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시어머니가 제 아파트 현관문을 주먹으로 미친 듯이 두드려댔습니다. 문 열어. 이 독한 년아. 내가 감히 내 돈을 묶어. 문 안 열어. 남편이 발로 현관문을 차며 악을 썼습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길바닥으로 내쫓았습니다. 경찰 좀 불러주세요. 시어머니가 복도 바닥에 뒹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홀짝이며 문 밖의 소동을 콧노래를 부르며 들었습니다. 휴대전화에 남편이 보낸 협박 문자가 수십 통 쌓여 있었습니다. 이혼 안 해. 집 팔아서 반 내놓지 않으면 직장 찾아가서 다 엎어버릴 거야. 저는 남편의 문자를 모두 캡처하여 조 변호사에게 전송했습니다. 이내 경찰이 출동하는 소리가 들리고 복도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저 여자가 우리 집 비밀번호를 바꾸고 제 짐을 다 밖에 버렸습니다. 당장 문 열게 해주세요. 남편이 경찰관에게 다급하게 호소했습니다. 이 집 명의가 어떻게 되시죠? 경찰관이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아, 아내 명의이긴 한데 저도 부부니까 살 권리가 있잖아요. 남편이 우물쭈물 대답했습니다. 명의자 동의 없이 문을 강제로 열 수 없습니다. 계속 소란 피우시면 영업방해 및 주거침입으로 체포하겠습니다. 경찰관이 엄격하게 경고했습니다. 결국 남편과 시어머니는 쓰레기 봉투 3개를 짊어지고 터덜터덜 쫓겨났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두 모자가 어깨를 늘어뜨린 채 비 내리는 길거리를 걸어가는 뒷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저를 옥죄고 괴롭혔던 모든 굴레와 체증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듯한 완벽한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제 입술 사이로 차갑고 서늘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챕터 6 독사들의 발악. 통쾌한 복수의 밤이 지나고 맞이한 아침은 잔인할 만큼 평온했습니다. 저는 따뜻한 커피를 내려 마시며 남편과 시어머니의 물건이 싹 치워진 쾌적한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평온함도 잠시, 쫓겨난 독사들의 발악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독했습니다. 출근하기 위해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나섰을 때였습니다. 현관문 손잡이와 복도 벽면에 붉은색 레커로 온갖 욕설과 저주가 휘갈겨져 있었습니다. 천하의 몹쓸 년 시어머니 내쫓은 페르나 같은 섬뜩한 글귀들이 시뻘건 피처럼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흠칫 놀라 뒷걸음질을 쳤지만 이내 이성을 되찾고 휴대전화를 꺼내 현장을 꼼꼼하게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힐끗거리며 수군거렸고 상사는 저를 탕비실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오늘 아침에 회사 로비에 어떤 남자들이 찾아와서 난리를 피웠어. 너 남편 동생이라던데 무슨 일이야? 상사가 미간을 찌푸리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혼 소송 중인데 시댁 쪽에서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당장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허리를 굽혀 거듭 사과했습니다. 점심시간 무렵 시동생이 험상궂게 생긴 남자 2명을 대동하고 회사 로비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시동생은 로비 한가운데 서서 제 이름을 부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당장 튀어나와. 우리 엄마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고 내년 혼자 발 뻗고 잘 살 줄 알아?
시동생이 경비원들을 밀쳐내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부여잡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수많은 직원의 시선이 저를 향해 꽂히는 것을 느끼며 수치심에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당장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영업방해로 콩밥 먹고 싶어? 제가 시동생을 향해 차갑게 경고했습니다. 신고해봐. 경찰 오면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동네방네 다 까발려 줄 테니까. 시동생이 핏대를 세우며 제 턱 밑까지 다가와 위협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시동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내 술집 차리는 데 들어간 돈, 내 형이 횡령한 회사 공금인 거 아냐? 나 건드리면 너희 형제 나란히 수갑 차는 꼴 보게 될 거야. 제가 귓속말로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시동생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이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옆에 있던 남자들의 옷깃을 잡아 끌며 황급히 로비를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협박은 시도 때도 없이 계속되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쏟아지는 문자와 전화통화는 제 신경을 날카롭게 갉아먹었습니다. 내깐년이 이혼 소송 걸어봤자 부부 공동 재산이야. 집 팔아서 내 목 절반 안 내놓으면 내 부모 채소가게 찾아가서 불 질러버릴 거야. 남편이 음성 메시지로 섬뜩한 살해 협박을 남겼습니다. 저는 매일 밤 현관문 앞에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은 환청에 시달리며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길을 걷다가도 비슷한 체격의 남자를 보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은 은행에서 저를 사칭한 대출 시도가 있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제 인감 도장과 신분증 사본을 훔쳐내어 몰래 대출을 받으려 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은행 직원의 기지로 대출은 막혔지만 저는 극도의 공포와 스트레스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내가 과연 이 진흙탕 싸움에서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 캄캄한 방 안에 홀로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들의 밑바닥을 긁어대는 짐승 같은 짓거리에 차라리 제가 집을 포기하고 멀리 도망쳐버릴까 하는 나약한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때 탁자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위암 수술을 마치고 헬쑥해진 얼굴로 저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는 친정엄마의 얼굴이었습니다. 엄마의 목숨값을 아까워하며 죽기를 바라던 그 악마들을 생각하자 제 안에서 꺼져가던 도끼가 다시 시퍼렇게 타올랐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내 전부를 빼앗기고 내 가족의 인생마저 저들의 아가리 속으로 처박힌다는 생각에 저는 꽉 쥔 주먹에서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두 눈을 부릅뜨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공포에 떨며 숨어 있는 대신 독사들의 대가리를 완벽하게 짓밟아버리기로 다시 한번 굳게 결심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조 변호사의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현관문 낙서 사진, 남편의 협박 문자 내역, 시동생이 회사 로비에서 난동을 부린 CCTV 영상 기록까지 모든 증거를 책상 위에 쏟아냈습니다. 이 인간들이 갈 때까지 가보자고 발악을 하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당장 들어갈 거야. 그리고 남편 횡령건도 회사 감사팀에 바로 투서 넣어. 조 변호사가 서류들을 꼼꼼히 살피며 매섭게 지시했습니다. 저는 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시동생과 남편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단숨에 받아냈습니다. 법원의 명령이 떨어지자 제 주변을 맴돌며 협박을 일삼던 놈들의 그림자가 거짓말처럼 싹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한방은 남편의 직장에 터뜨린 익명 제보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시동생의 주점 창업 자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송금한 내역과
남편의 회사법인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날짜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증거를 엮었습니다. 거기에 남편이 차 안에서 시어머니와 통화하며 회사 돈을 횡령한 사실을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녹음 파일까지 첨부했습니다. 이 모든 자료를 서류 봉투에 밀봉하여 남편 회사 회장실과 감사팀의 등기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폭탄을 던진 지 불과 3일 만에 남편의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회사 감사팀은 즉시 남편을 소환하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고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증거 앞에 남편은 변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횡령과 배임 혐의가 입증된 남편은 그날로 직위가 해제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너 이 미친년아. 내가 회사에 투서 넣었지? 나 파면당하면 위자료고 뭐고 다 끝이야. 남편이 경찰의 접근금지 명령도 잊은 채 제게 전화를 걸어 발악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내야 할 위자료는 내 엄마가 숨겨둔 그 비자금 통장에서 압류로 싹 다 긁어갈 테니까. 제가 코웃음을 치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남편의 통장과 시어머니의 차명 계좌는 이혼 소송의 재산 분할뿐만 아니라 회사 측의 횡령 피해금 환수 조치로 인해 이중으로 가압류가 걸려버렸습니다. 수억 원의 비자금을 손에 쥐고 떵떵거리던 시어머니는 이제 단돈 10,000원 한 장 마음대로 뺄 수 없는 거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돈줄이 완벽하게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챕터 7 나락으로 떨어지는 짐승들. 남편은 회사에서 횡령 사실이 발각되어 경찰 조사를 받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회사 측은 남편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함께 피해의 환수를 위한 민사소송을 동시에 제기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차명 계좌에 묶여있던 비자금은 고스란히 회사 측에 압류되어 공중분해되었습니다. 돈줄이 마르자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것은 시동생이었습니다. 시동생은 형의 돈으로 차린 주점의 임대료와 직원들 월급이 밀리자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시어머니의 명의를 도용해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까지 끌어다 쓴 뒤 야반도주를 해버렸습니다. 수천만 원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자리에 알아누웠습니다. 이 모든 파국이 벌어지는 동안 저는 이혼 소송의 마지막 재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법정에서 만난 남편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늘 말끔하게 빗어 넘기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초췌한 얼굴에는 도끼마저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피고석에 앉은 남편은 저를 쳐다보지도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기만하여 재산을 은닉하고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귀책 사유가 명백히 인정됩니다. 판사가 단호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재판부는 제 아파트가 전적으로 제 특유 재산임을 100% 인정했습니다. 남편이 끈질기게 주장하던 부부 공동재산 분할 청구는 단칼에 기각되었습니다. 남편은 제 아파트 지분을 단 1%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법원은 남편의 악의적인 행위를 질타하며 저에게 최고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은 언제 비가 내렸냐는 듯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저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가는 제 등 뒤로 남편이 비틀거리며 쫓아왔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지금 빈털터리에 전과자 되게 생겼어. 남편이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남편의 모습은 한없이 초라하고 찌질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눈빛으로 바닥에 엎드린 남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친정엄마 수술비 아깝다며
피눈물 흘리게 할 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니? 내 엄마랑 평생 길바닥에서 남이 먹다 버린 쓰레기나 주워 먹으며 살아. 제가 남편의 더러운 손을 구둣발로 거칠게 뿌리치며 싸늘하게 내뱉었습니다. 저는 땅바닥에 엎어져 오열하는 남편을 뒤로 한 채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이혼 소송이 완전히 끝난 후 제 삶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저는 집안에 남아있던 남편의 구질구질한 물건들을 모조리 소각장에 던져버렸습니다. 어둡고 칙칙했던 도배를 화사한 톤으로 바꾸고 거실 한가운데 커다란 프리지아 화분을 놓아두었습니다. 집안 가득 퍼지는 꽃향기를 맡으며 저는 비로소 제가 온전한 자유의 몸이 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친정엄마도 항암 치료의 부작용을 딛고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저는 퇴직금을 정산하여 엄마와 함께 일주일간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푸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해안도로를 나란히 걸으며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녀간의 정을 듬뿍 나누었습니다. 우리 딸, 그동안 마음고생 너무 많았어. 다 늙은 애미 살리겠다고 내 인생이 지옥이 되었으니 어쩌면 좋니? 엄마가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 엄마가 아팠던 덕분에 내가 그 악마들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거야. 엄마가 내 목숨 살린 거나 다름없어. 제가 엄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주도의 맑은 바람이 그동안 제 가슴 속에 쌓여있던 억울함과 슬픔의 찌꺼기들을 모두 날려버리는 듯 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저는 직장에서도 빠르게 적응하며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독하게 버티며 이뤄낸 성과 덕분에 저는 동기들보다 빠르게 승진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조 변호사와는 맛있는 와인을 나누며 회포를 풀었습니다. 너 요즘 얼굴이 아주 반질반질하다? 이혼 소송할 때 그 송장 같던 몰골은 다 어디 갔어? 조 변호사가 와인 잔을 부딪히며 농담을 건넸습니다. 다 내 덕분이지. 내가 그 독사들 대가리를 밟아주지 않았으면 난 아직도 지옥에서 허우적대고 있을 거야. 진짜 고마워. 제가 진심을 담아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며 늦은 밤까지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풍문으로 들려오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근황은 참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형사처벌까지 받은 남편은 일용직 막노동을 전전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월세 낼 돈도 없어 허름한 단칸방으로 밀려난 두 모자는 매일 밤 서로를 탓하며 치고받고 싸운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시동생이 남긴 빚더미에 깔린 시어머니는 화병으로 몸져 누워 남편의 발목을 잡는 거대한 짐덩어리가 되었습니다. 한때 제 재산을 탐내며 떵떵거리던 그들의 비참한 말로를 들으며 저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불행은 제 삶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먼지 같은 이야기에 불과했습니다. 퇴근 후 따뜻한 거실 조명 아래 앉아 책을 읽는 평범한 저녁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고 행복했습니다. 맹목적으로 남편을 믿고 헌신만 하던 바보 같고 멍청한 과거의 저는 완벽하게 죽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흉터를 딛고 일어선 지금 저는 제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할 줄 아는 단단하고 빛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피와 땀으로 일군 내 집에서 오직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새롭고 찬란한 인생의 막이 이제 막 오르고 있었습니다. 챕터 8 새로운 봄의 시작. 지독했던 폭풍우가 완전히 물러가고 제 삶에 다시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일요일 아침 안방의 암막 가림막을 걷어내자 눈부신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기지개를 켜며 보송보송한 이불의 촉감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남편의 눈치를 보며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밥을 차려야 했던 과거에 숨막히던 일상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침대에서 빠져나와 거실로 걸어나가자 싱그러운 화분들이 가장 먼저 저를 반겼습니다. 우중충하고 칙칙했던 남편의 물건들을 모조리 내다버린 자리에 제가 직접 고른 밝은 색상의 원목 가구들을 채워 넣었습니다. 거실 중앙에 놓인 커다란 식탁 위에는 어제 퇴근길에 사온 노란색 프리지아 꽃이 투명한 유리 화병 안에서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집안 가득 퍼지는 향긋한 꽃내음을 맡으며 저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항암 치료 부작용을 완전히 이겨내고 건강을 되찾으신 친정엄마를 위해 특별한 보양식을 만들 참이었습니다. 냉장고에서 신선한 전복과 소갈비를 꺼내어 도마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고기의 핏물을 빼고 전복을 솔로 깨끗하게 문질러 씻었습니다.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갈비찜의 달콤하고 짭짤한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 딸, 아침부터 무슨 냄새가 이렇게 고소하고 좋으니? 배가 다 고프네. 친정엄마가 방문을 열고 나오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친정엄마의 얼굴에는 1년 전 병상에 누워 사경을 헤매던 창백한 병색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양볼에 혈색이 돌고 발걸음도 무척이나 가벼워 보이셨습니다. 엄마 깨셨어요? 우리 엄마 몸보신 시켜드리려고 갈비찜 푹 고아내고 있어요. 제가 국자를 내려놓고 친정엄마의 어깨를 주물러 드렸습니다. 아이고, 직장 다니면서 일하느라 힘들 텐데 주말에는 좀 쉬지. 늙은 엄마 챙기느라 우리 딸이 고생이 많다. 친정엄마가 제 손등을 토닥이며 미안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곁에 건강하게 계셔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피로가 싹 풀려요. 얼른 세수하고 오세요. 밥 먹게. 제가 친정엄마의 등에 얼굴을 비비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갓 지은 흰쌀밥에 부드러운 갈비찜을 올려 먹으며 저희 모녀는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집에서 둘이 이렇게 밥을 먹고 있으니 천국이 따로 없구나. 예전에는 그 인간들 눈치 보느라 내가 내 집에 와서 밥 한 끼 먹는 것도 가시방석이었는데 말이다. 친정엄마가 갈비를 뜯으며 지나간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이제 그런 쓸데없는 인간들 이야기는 입에 올리지도 마세요. 이 집은 온전히 우리 둘만의 공간이니까요. 제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과거의 어두웠던 기억들은 이제 빛바랜 사진처럼 제 머릿속에서 희미해졌고 오직 평온함만이 이 집의 공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저는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 재활용 쓰레기 봉투를 들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화단에는 연분홍색 철쭉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경비실 앞을 지나며 인사를 건네고 우편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제 우편함을 열자 각종 고지서와 전단지들 사이로 구겨진 편지 봉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 도장이 붉게 여러 번 찍혀 너덜너덜해진 낡은 편지였습니다. 저는 무심코 편지 봉투를 집어들고 발신인 란을 확인했습니다. 그곳에는 삐뚤빼뚤하고 엉망인 글씨로 전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제 손가락이 멈칫했지만 심장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게 제 속도를 유지하며 뛰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름만 봐도 손발이 차갑게 떨리고 숨이 막혔겠지만 지금은 아무런 감정의 동요조차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쓰레기장 구석에 서서 봉투에 입구를 찍고 안에 든 편지지를 꺼내어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여보, 나야. 내가 진짜 짐승만도 못한 미친놈이었어. 나 한 번만 살려줘. 편지의 첫 줄부터 전 남편의 비참함과 구차함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내 동생 그 미친놈이 엄마 명의로 사채까지 끌어다 쓰고 야반도주했어. 엄마는 빚쟁이들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길에서 쓰러져서 요양병원에 의식 없이 누워 계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들의 말로는 훨씬 더 참혹했습니다. 회사에서 고소당해서 빚 갚느라 나 지금 공사장에서 막노동하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 어제는 철근에 다리를 다쳤는데 병원 갈 돈도 없어. 방세 낼 돈도 없어서 찜질방에서 자다가 내일이면 길거리로 쫓겨나게 생겼어.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100만 원만 빌려줘. 평생 개처럼 기면서 은혜 안 잊을게. 편지에는 눈물 자국인지 흙탕물인지 모를 시커먼 얼룩이 지저분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끝까지 다 읽고 나서 참았던 짧은 헛웃음을 픽 터뜨렸습니다. 자신이 다니던 번듯한 직장과 저라는 방패를 제 발로 걷어차고 시궁창으로 기어 들어간 완벽한 자업자득이었습니다. 제 친정엄마의 목숨값을 아까워하며 죽기를 간절히 바라던 악마들이 돈 100만 원이 없어 굶어 죽어간다는 사실에 일말의 동정심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평생 길바닥에서 썩으라고 했지. 아주 정확하게 내 저주대로 살고 있네. 제가 텅 빈 우편함을 향해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편지지를 두 손으로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조각난 종이 부스러기들을 쓰레기통에 미련 없이 털어넣고 손을 탁탁 털었습니다. 저를 올가매려 발악하던 과거의 끔찍한 유령은 더 이상 제 삶의 단일 밀리미터의 흠집도 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다시 제 보금자리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녁 무렵 현관 초인종이 경쾌한 소리를 내며 연속해서 울렸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 양손에 고급 포도주 2병과 커다란 과일 바구니를 든 조 변호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우리 완벽한 승소 기념 축하 파티가 너무 늦었지? 소송 서류 검토하느라 요새 잠도 못 자서 이제야 제대로 시간을 냈네. 조 변호사가 거실로 들어서며 활기차게 인사했습니다. 바쁜 와중에 우리 집까지 와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워. 어서 들어와. 음식 다 차려놨어. 제가 조 변호사의 무거운 짐을 받아들며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친정엄마도 주방에서 앞치마를 메고 나오며 조 변호사의 두 손을 덥석 잡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 은인 오셨네.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우리 바보 같은 딸 억울해서 어찌 살 뻔했어요. 내가 오늘 솜씨 좀 제대로 발휘했으니 많이 먹어요. 친정엄마가 눈시울을 붉히며 거듭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변호사로서 당연히 이겨야 할 재판을 한 것뿐입니다. 어머님 건강해지신 모습 뵈니까 제가 다 속이 뻥 뚫리네요. 조 변호사도 친정엄마의 손을 마주 잡으며 싹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셋은 식탁에 둥글게 둘러앉아 맛있는 갈비찜과 포도주를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나저나 나 어제 호텔 연회장 사진 다시 봤잖아. 내가 이혼 소장 얼굴에 던졌을 때 그 시어머니 표정. 진짜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더라. 조 변호사가 손뼉을 치며 껄껄 웃었습니다. 명품 가방 끌어안고 벌벌 떨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 아, 맞다. 아까 낮에 1층 우편함에 전 남편이 구구절절 돈 빌려달라고 쓴 편지가 와 있더라고. 제가 과일을 포크로 찍으며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뭐? 그 미친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내 주변을 얼쩡거려?
당장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할까? 조 변호사가 미간을 확 찌푸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야, 나도. 막노동하면서 다리 다치고 시어머니는 요양병원에 누워 있다더라. 동생 놈은 도망가고 편지는 싹 다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어. 이제 그 인간이 감옥을 가든 길바닥에서 굶어 죽든 나랑은 아예 상관없는 다른 세상 이야기야. 제가 포도주 잔을 찰랑거리며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제 여유롭고 단단해진 반응에 안심한 듯 환하게 웃으며 포도주 잔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 아주 훌륭하다. 질질 짜면서 멍청하게 당하던 예전에 너는 이제 완벽하게 죽은 거 확실하네. 우리의 새롭고 찬란한 앞날을 위하여 시원하게 건배하자. 조 변호사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저와 친정엄마도 잔을 부딪히며 활짝 웃었습니다. 투명한 유리잔이 경쾌하게 부딪히며 내는 맑은 소리가 집안 구석구석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창밖으로는 까만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이 유난히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모두 마치고 조 변호사가 기분 좋게 돌아간 뒤 저는 따뜻한 국화차를 한 잔 끓여 거실 창가에 섰습니다. 투명한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피에 의식에 젖어 남편과 시댁의 눈치만 보며 하루하루 말라가던 주눅든 여자는 더 이상 거울 속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는 핑계로 포장된 잔인한 착취에 순응하는 것이 지혜롭고 착한 아내의 도리라고 믿었던 제 자신이 과거에는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는 너무도 선명하게 잘 압니다. 가짜 성실함에 속아 제 고열을 바쳤던 시간은 끔찍했지만 그 혹독한 대가를 치른 덕분에 저는 세상의 진짜 민낯을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잣대와 뻔뻔한 요구에 맞춰 나를 깎아내고 희생하는 대신 나 자신을 가장 앞세워 보호하고 지켜내는 것이 진짜 행복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저는 서재로 걸어 들어가 책상 서랍을 열고 빳빳한 등기부등본 서류를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쓸어내렸습니다. 내 집, 내 직장, 내 가족, 내가 흘린 피눈물과 치열한 땀으로 완벽하게 지켜낸 이 온전하고 견고한 나의 성벽 안에서 저는 더 이상 그 누구의 거짓말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제 삶에 어떤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 굳건하게 땅속 깊이 뿌리내린 거대한 나무처럼 절대 꺾이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따스하고 부드러운 봄 기운이 제 뺨을 기분 좋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지독하게 어리석었던 과거의 껍질을 미련 없이 벗어 던지고 일어선 진짜 제 인생의 눈부신 막이 비로소 활짝 오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무조건 참고 희생하는 것만이 가정을 지키는 현명한 아내의 도리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리석은 맹신이 제 소중한 진짜 가족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제 자신마저 갉아먹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선의를 이용하고 뻔뻔하게 착취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의 자비는 필요 없다는 것도요. 혹시라도 예전에 저처럼 타인의 이기심과 가스라이팅에 상처받고 홀로 눈물 흘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용기를 내어 그 진흙탕에서 빠져나오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 자신을 잃어가면서까지 억지로 지켜야 할 관계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내 삶에서 가장 먼저 지키고 사랑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니까요. 모든 폭풍우가 지나가고 제 인생에 다시 따뜻한 봄날이 찾아온 것처럼 여러분의 앞날에도 늘 환하고 눈부신 햇살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